북미 협상을 마쿠에서 지휘해온 키맨이자 북미 정상의 복심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실무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지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 박사님, 지금 시간이면 10시 6분.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마 베이징에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쯤에는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예약을 3번이나 바꾼 걸까요? 이분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어제 계속 언론에도 출발했다가 그랬다가 예. 안 했다 그랬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어제 9시 35분 비행기 탔다 이야기 했다가 다시 또 바뀌어가지고 예. 그것도 취소된 거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언론이 나왔다가 결국은 아직 출발 안 하고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거기 남아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 예.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은 이제 중국하고 일단 좀 채널을 통해서 당대당 어때서 중국의 입장을 다시 듣고 미국으로 가는 일정은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상황인데 그 속에서 중국 입장을 듣고 간다라는 게 한 가지 추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판문점 회담에서 아직까지 결과가 아직 정확하게 하루밖에 안 했거든요. 어제도 했다는 이야기 했다가 결국은 안 한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하고 나서 지금 안 한 상황인데 이게 회의가 짧게 안 한 것이 좋은 사인인지 뭐가 안 풀려서 상부에 더 지시가 있어서 예.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그것 때문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정이 조정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미국에 가면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예. 역시 그렇다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름대로 북한의 입장을 들고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10일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전제하에 예. 사실상 최고위급의 고위급의 마지막 접촉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아마 그냥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경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리는 없겠지요. 또 마찬가지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에게 지금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공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간다. 혹시 중국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조율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물어봤을 때 그걸 부인하지 않고 답변해 줄 정보가 없다. 예.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어진 성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 간의 협상이 하루하고 이틀 동안 안 하고 이제 오늘 예. 다시 속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남북 간에도 회담을 하면 이제 서로 조율을 하고 입장이 맞지 않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각자 입장을 들고 돌아가서 입장이 정리되면 다음 2차, 다음 만나는 걸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틀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놓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만나서 입장을 조율할 걸로 보는데 역시 김영철 오늘 만나니까 예. 오늘 만나는 내용 결과를 좀 담아서 폼페이오와 이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이 아마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렸지 않습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올 것이다, 온다. 그걸 보면 좀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 추측으로 보면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시금 하겠다. 그 의지를 다시금 확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취소하는 예.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북한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핵 포기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입장들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이제 마음 바뀌면 전화해라, 마음 바뀌면 뭐 편지라도 해라 했던 그 부분이 저는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은 이 정상회담을 다시금 재개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됐을 거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충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익히 벌써 이제 언론에 그림이 다 이제 그려졌지만은 초기 조치로 해야 될 과거 핵에 관한 조치 예.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북한도 뭘 받으려고 그러겠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정말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도 의구심이 있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문점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다시 핵심 쟁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김영철도 첫째 그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에 예.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 폼페이오를 통해서 들었던 북한에게 요구된 그 조치들에 대한 수락하는 그런 의중이 밝혀질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반대로 그러면은 미국에서 해야 될 체제 보장 조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놔라에 대한 더 보다 상부의 입장들을 바꾸자 하는 것이 이번에 김영철의 방북의 방미의 목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희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서 뭔가 일종의 빅딜이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성사가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이게 이제 결국 6월 10일 날 양 정상이 만나려면 만나서 합의하고 발표할 그 합의문, 뭐 그게 성명이 될지 합의문이 될지 무엇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합의문의 답을 큰 틀의 이 내용들과 거기에 세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실무자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아마 이 지금 접촉 내용들은 실시간대로 국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아마 보고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취소했다가 다시 6월 10일 희망이 있다, 열린다. 예.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오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은 북한이 일단 실무협의의 재개에 응해왔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상 간의 그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것을 조율하고 이제 정리되는 그런 수순들을 거쳐야 6월 12일 회담이 최종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 뉴욕에서 바로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나 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김영철 부상의 지금 역할이 그냥 고위급 회담 대표로서 간 것이냐, 예.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 국장 시절에 한 번 갔었고 또 국무장관으로서 갔고 예. 두 번이나 직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상호주의,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아마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게 방미, 김영철 부장의 방미를 구상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거지만 편지거든요. 예. 서한을 보냈으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김계관 위임에 의한 담화로 답장은 안 될 거란 말이죠. 물론 예. 입장 표명은 됐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답장을 써서 김영철에게 들려서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졌을지 그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졌을지는 이제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뉴욕에서 접촉을 갖게 한 것은 한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뉴욕에는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고 예. 거기는 북한 본국과 연락할 수 있는 모든 통신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김영철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데는 아마 좀 유리할 거예요. 장소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지금 김영철은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예.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시절에 이미 미국의 영화사죠. 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주범으로 몰려서 이 제재를 받고 있고 여행 제한이 되고 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김영철의 방미는 일시적인 그 제재 유예 조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친서를 들고 와서 특사 자격이라면 아마 미국에서도 또 한 번 예외 조치를 취해서 워싱턴으로 방문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 조금만 더. 저도 사실은 그 김영철 언제 제재가 됐는가 저도 헷갈려 다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저도 2015년에 그 해킹, 그 영화사 해킹 사건 때 그걸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정찰총국과 김영철이가 배우다라는 그 CIA에서 정확하게 지목만 했고, 제재는 2010년이 됐더라고요.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때 그거에 배우로 내가 정찰총국과 김영철, 그 청성연합, 그게 이제 잠수함 파는 그런 거죠. 청성연합, 39호실 비자금 담당하는 등등의 그 인물도 같이 포함돼, 김영철이 그때 포함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잠잠했던 것 같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뭐 물론 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다. 환구시보를 보니까 중국을 경시하지 말라. 우리는 단역 배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좀 궁금한 게 그 비핵화를 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많을 때 북한을 우리가 뭐 어떻게 일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발짝 빠져서 책임에서도 회피하면서 뭐 좀 역할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거 보면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중국은 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책임력 부분에서는 뒤로 좀 빼고, 권한을 찾는 데는 아주 열심히 또 찾고, 예.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예. 중국은 책임이 없다. 이게 이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히 수행한다. 예.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이 독자 제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마라. 그건 미국과 북한의 양자 문제인데 왜 우리를 갖다 끼워 넣느냐. 우린 책임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은 중국이 주책임이죠. 예. 중국은 북한이라는 이 존재를 있게 만들었고, 6.25 전쟁 때 없어질 그 북한이 있게 만든 게 중국이고,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존재하도록 의무양으로 지원해주고, 예. 핵미사일 개발에 뭐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책임이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책임은 매우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찾는 데 있어서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갖기를 원하죠. 예. 특히 미국의 영향을 줄이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잡고 6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나줬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초청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한 달째 2번이나 예. 만나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아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북한을 놓칠 수도 있겠다. 이건 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소멸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가고 권리는 적극 한 발 앞으로 나서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인데, 중국이. 예. 환구시보는 뭐 매체의 성격상 이제 이 중국의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걸 환구시보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사실은 그게 중국의 속내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으로서는 자기들의 입장과 역할, 특히 아마도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예. 이 종전 선언을 남북미가 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꾸 빠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뭐 포커, 예. 페이스 뭐 포커 딜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종전선언 논의가 있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뭔가 본인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보면요, 이번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북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전설처럼 있던 것이 북중 관계는 절도 서로 간에 버리지 않는 혈맹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 얼마나 북중 간의 관계가 취약한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서로 간의 이 유대 관계가 서로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붙어 있긴 하지만 서로 간의 불신도 굉장히 깊고 굉장히 취약한 관계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중국이 북한을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한 이유는 북한이 반발을 해서 미국에게 붙을까 봐 그 두려움이 대단히 강해서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북한을 붙잡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이 한 가지 있고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늘 중국에서 기분 나쁜 게 저 사람들은 도와줘서 막 그 고맙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안 죽을 만큼만 도와주고 해서 자기의 이 영향권에만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북한으로서 대단히 북한이 도와줘서 고마운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기분이 찝찝한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와 있었는데 이 돌포가 이 부분들이 확 터져 나온 것이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확 생겨버리고 나니까는 이제 중국은 대단히 이 본질이 확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중국을 연구하고 북중 관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대단히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앞서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참전 이후에 이 중국이 얼마나 북한을 아끼는지 마치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가치도 챙기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안보를 챙겨주고 경제적 지원하고 했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거죠. 삼자 종전선언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영리하게 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삼자 사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는 아예 이제 3자 또는 4자가 아니라 또는은 빠지고 이제 3자 종전 선언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중국을 더 시선을 끌어다니게 만들어서 야 진짜 얘들이 진짜 미국하고 가려고 그러나? 라고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전략적 가치로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중국으로서는 땡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뭐라도 지원해 주겠다. 야 가만히 있어 봐라. 당근을 줘야겠네. 네. 하다 보면 체제 보장이 미국이 체제 보장 안 해주면 우리라도 나설게. 첫째. 두 번째 경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대충 그 구멍들에 그 루프홀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등등을 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3자 종전회담은 한국 의지도 아니고요. 사실은 북한의 의지가 대단히 많이 적용된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대단히 영리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부랴부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라는 이 형용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어딜까? 지금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 바라볼 곳은 미국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서둘러 지금 미국을 빨리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난다고 하고 일본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본은 사실 북한 핵미사일에 우리와 함께 직접적인 위협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야말로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으로서는 사실 미국의 관심은 ICBM 쪽에 좀 무게를 둔다면 일본으로서는 노동 미사일이라든지 짧은 미사일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일본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이 이제 납북자 일본이 납치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북한을 향한 위협 또 일본 국내 정치와 연관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또 부득이 일북 관계도 정상화돼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70년대 초에 빙봉 외교를 했는데 실제 수교를 한 것은 일본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관계 정상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먼저 할 가능성도 있어요, 북한과. 그건 앞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 전례를 비춰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이 소외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과 일본은 동맹이고요. 또 우리도 사실은 일본은 우리 한반도 안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통일과
또 이후에 통일 한국 이후에도 계속 협력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참 불편하기도 하지만 예.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본 패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 중요하고요. 아마도 지금 북한은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이런 삼각협력 관계를 좀 이관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엊그제도 보니까 일본과 맺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파기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일 이관 또 남남 갈등, 한미일 삼각 체제의 와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좀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일본과의 협력 늘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저도 장관님 저도 100% 공감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본하고 우리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 단거리 미사일은 여전히 한반도 위협인데 예. 뭐 미국으로 안 날아가서 우리에게 위협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첫째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략적 이익이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본하고 공조도 하고 북한이랑 협상할 때 미국이 ICBM만 초점 맞추지 않게 하늘에서는 전략적으로 공조하는 건 대단히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 때도 보면요, 이 육자회담의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베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육자회담 때 보면 끝없이 늘 일본은 이 북한 핵 문제 이야기하다 보면 늘 납치자 문제 해결하라 그래가지고는 육자회담 분위기를 초점을 흐리고 사실은 집중력을 흐트린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북한 인권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초점을 집중력을 흐트릴 만한 일의 아젠다 세팅은 사실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적으로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협조를 하되 이 미북 정상회담 속에서 이 일본 납치자 문제가 거론되게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핵화 문제의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